이제 이 프로세스의 개념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 자료 구조를 우리가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 우리가 PCB라고 부르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와 같은 그런 정보들이 이 PCB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라든지 그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 부모가 어디 있는지 가리키는 지시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는 자식 프로세스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포인터,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에도 이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프로세스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현 상태라고 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준비 상태인지, 레디, 실행 상태, 러닝, 그다음에 대기 상태, 블록.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로 구분할 수 있는 태그나 어떤 명칭 같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위치한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가 있죠.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기억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가 각 기억 장치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소가 쫙 붙어 있어요. 그 메모리 공간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마다 0번지부터 뭐 예를 들면 100번지까지 이렇게 번지가 있으면 한 번지에는 컴퓨터 메모리를 구성하는 구조에 따라서 뭐 8비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비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0비트가 저장될 수도 있어요. 한 번지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가 50 비트다 하면 10번지 한 주소에 10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면 어떻게 돼요? 50비트면 5개의 어드레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5개의 어드레스 중에 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를 이 포인터로 가리켜 놓고 있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4개는 연속해서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한 목적으로 이제 어드레싱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드레싱 하는 그 방식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관리할 때 이제 한꺼번에 통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모리를 세그먼트 단위로 그러니까 구역이죠. 일종의 구역을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코드 세그먼트가 있고, 코드 세그먼트는 뭐냐면 명령어들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명령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이 이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데이터 같은 것은 또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냐면 어쨌든 메모리 안에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까봐 만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트라 세그먼트예요. 엑스트라 세그먼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포인터라든지 뭐 베이스 레지스터의 다양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택 세그먼트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메모리는 기억 장치는 보통 통상적으로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가 어딘지를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또 따로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또 메모리 안에 옆에 주변에는 이제 CPU에서 쓰는 레지스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의 구조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결국은 이런 CPU와 또 레지스터와 또 외부 입출력 장치에 대한 이런 상태나 또 정보를 계속 수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과 이론을 알고 계셔야지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로세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서는 결국 CPU잖아요. 그죠?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즉 프로세스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자원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억 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억 장소에 대한 시작 번지가 어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을 카운팅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명령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번 작성하게 되면 이제 한 줄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물론 줄을 바꿔서 여러 줄, 세 줄, 네 줄 작성해야 되는 긴 명령도 있겠지만 그 긴 명령도 결국 엔터 치기 전까지는 하나의 명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명령이 결국 하나의 주소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명령마다 다 어떤 어드레스를 붙여서 관리하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10번지에 있는 명령이었다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CPU가 처리해야 할 명령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얘가 제공해줘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뭐냐면 11번지에 있는 명령을 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11번지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정 정보나 입출력 정보 이런 것들이 이 PCB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설계의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처리 방식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작업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4개의 서브 디자인하는 그런 스텝들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최종 사용자가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된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언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턴어라운드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시간은 응답 시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디서는 회기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용어가 많이 있었지만, 여기서 턴어라운드는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 시간 또는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정보의 양과 그 정보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본사항 확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식 설계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온라인 처리할 것이냐, 오프라인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 또 한꺼번에 배치 프로세싱 할 것이냐, 아니면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할 것이냐, 라는 실시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밖에 이제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패턴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이 작업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시스템을 분할해서
서브 시스템에 대한 계층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단계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다른 내가 할 역할은 끝났는데 다른 나와 내 몸뚱아리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치면 다리가 할 수 있고 팔이 할 수 있고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만 쓰고 팔이 하는 역할 다 했다고 다리가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층 구조, 서브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유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 하는 IPO 형태로 도표화해서 이 작업 설계를 해요. 이제 도표할 때는 항상 뭐 사각형, 타원, 원, 마름모, 뭐 화살표, 그 다음에 그냥 직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처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설계한다 하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면 오류가 생기거나 무슨 잘못되면 그때 그걸 뜯어 고쳐 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수행의 앞뒤 관계 같은 것을 연결을 해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흐름도를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그 기본사항 확인하는 확인 목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 시간도 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위 유효 기간을 정해줘 놓고 그 유효 기간 안에 도착하는 응답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처리 방식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중 처리할 거냐, 분산 처리할 거냐. 집중 처리한다는 건 뭐죠?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집중은 중앙에 있는 성능 좋은 서버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대형 컴퓨팅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 거기다가 투입해서 처리한다는 거고요. 분산 처리라는 것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자료가 발생하는 발생지에다가 그래도 성능이 나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컴퓨팅 시스템들을 네트워크까지 구축해서 이제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으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무슨 합계, 통계, 뭐 이런 것만 하는 식인 거죠. 그다음에 일괄 처리, 이제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항상 즉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순간에 그때까지는 데이터 모으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요. 그래서 일괄 처리할 때는 이제 집중 처리하는 거하고 연결을 많이 시킬 수 있죠. 실시간 처리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 처리하고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시간하고 분산 처리하려면 온라인 환경이 잘 구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처리나 일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처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 설계는요, 이제 시스템을 분할을 해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계층 유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스템 요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단계를 분할을 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흐름도를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단 신뢰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명확하게 그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나 어떤 구성 요소, 기능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도에는 보면 이제 그 부분 전체 구성도상에서 어떤 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표현을 해줘요. 각 부문별 담당자의 책임 범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현행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문제점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비교화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력 정보를 정확한 출력 정보를 얻을 때까지 그 처리 과정을 명확히 표현을 한다 하는 원칙과, 왜냐면 결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입력이 좋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흐름도를 먼저 작성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각각의 프로세스 논리를 이제 설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세부적인 설계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처리 패턴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처리 절차에 따라 맞도록 순서적으로 도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고려사항이 있어요. 프로세스 설계할 때는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전개되는 개념이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스템에서 또는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그 처리하는 모듈 간 또는 루틴 간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요. 프로세스를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설계를 해줘야 돼요. 하드웨어가 감당 못해,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이 떨어져 하면 이제 이 프로세스 설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의 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종류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없는 프로그램을 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프로세싱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의 종류,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주기, 이런 것들도 고려사항이고요. 오류 처리를 아주 쉽게 하면 제일 좋겠죠. 오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CPU가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고, 분류 처리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 설계가 돼야 됩니다. 분류를 하는데 분류는 결국 그룹별로 묶는 건데 그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의 양이나 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작업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이면 금방 될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죠. 자, 처리 방식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통합 형태에 따라서 온라인 처리나 오프라인 처리로 구분하고, 또 업무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제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느냐, 분산된 환경에서 처리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이제 일괄 처리와 즉시 처리로 나눕니다. 자, 온라인 처리하면요. 온라인 처리라는 것은 이 통합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단말 장치와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 장치가 서로 통신 회선을 통해서 연결돼서 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뱅킹 서비스나 아니면 항공 예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이제 뭐 비행기표 구하려고 공항에 직접 가시나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99%는 요즘 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오프라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데이터 시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CD에 구워서 전달하거나. 그래서 단말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회선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에, 즉 본사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전산부서에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중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본사에 있는 본사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한꺼번에 몰입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분산 처리는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소위 PC 수준의 이런 단말기들을 통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음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인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동작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암만 해도, 그죠? 지사마다 이런 시스템을 다 해놓고 본사하고 전용선을 별도로 깔아줘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전용선 서비스 회선을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일괄 처리가 있는데, 이 일괄 처리는 우리가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많이 사용되죠.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처리한다 하면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회사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급여 받을 때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시급을 받으면 1시간마다 1시간 끝나면 시급 10,000원 주고 또 두 번째 시간 끝나면 10,000원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통상 주급도 너무 빈번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한 월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처리할 때 이제 일괄 처리를 하는 거죠. 컴퓨터에 대한 사용 효율, 처리 효율은 아주 좋은데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좀 갖고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즉시 처리는 이제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데 실시간 처리예요. 자, 여러분이 요즘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해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문한 내용이 매장에 있는 직원용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처럼 주문표 같은 것이 고객과 그 직원에게 각각 다 출력이 되잖아요. 바로 즉시 처리가 되죠. 그죠?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그 응답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을 한꺼번에 모은 것이 이제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아주 많은 종류의 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이거는 원격 검침하죠. 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사용량 검침을 일일이 그전에는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일정한 시간에 센서 값을 읽어드리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작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격의 리모트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하고 로컬에 있는 시스템하고 중앙에 있는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송하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말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하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학교에 있는 이런 LMS 같은 이런 서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과 거기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원격 작업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받거나 PC 통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 교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뭐 조회 응답, 그 다음에 거래 처리, 거래 데이터 처리, 시그널 처리,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이런 많은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흐름도를 작성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 흐름도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이 플로우 차트는 이제 작업 공정이나 처리 과정 같은 것들을 잘 눈으로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목적으로 어떤 작업하는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행 과정을 미리 약속해 놓은 기호나 도형을 이용해서 기술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흐름도를 쓰는 이유는 시스템의 상태,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능적인 그 요소에 대한 그 배열 순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호나 도형으로 이제 표현을 할 목적으로 흐름도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보의 처리 과정이나 기능의 어떤 관계를 아주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스템에 대한 조사나 분석, 그리고 신규로 도입할 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도로 작성을 하면 결국 이 흐름도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코딩, 직접 입력할 때 그 기초 자료가 되고 어떤 프로세싱, 즉 처리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해석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해석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데 아주 편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보관이나 유지 보수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흐름도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도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의 흐름도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블록 흐름도가 있죠. 이 블록 흐름도는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각 파트별로 이렇게 블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기능도 부서 상호 간의 어떤 순서와 관련도를 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상호 관련 상태를 이제 이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면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흐름도가 있는데 이 시스템 흐름도는 이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발생해 가지고 그게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처리된 정보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쌓이게 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흐름도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흐름도는 컴퓨터의 입력, 처리, 출력, 소위 우리가 IPO라고 하죠. 이 IPO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팅하는 사람, 그 입력자죠. 이 오퍼레이터 또는 운영자라고도 하죠. 이 운영자에게 전체적인 처리 공정, 과정을 알려주고 컴퓨터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 논리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흐름도는 시스템 순서도 앞에 시스템 순서도 중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조작 순서 같은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계략 흐름도와 상세 흐름도로 나눠져요. 계략 흐름도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그런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A를 처리하면 B 단계로 넘어갈 때 B 단계에서는 어떤 그 입력 데이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기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흐름도가 있어요. 이거는 코딩하기 직전에 작성되는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키보드로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에디팅 하는 거죠, 에디팅. 그 직전에 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프로그램 흐름도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흐름도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어 구조를 갖는데요. 이 제어 구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